여기서는 박정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중화공업화 정책과 그 성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중화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비철금속 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1980년대 초까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에서 중화공업 제품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1인당 소득 1000달러의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언급하면 1960년대 말부터 국제 정세가 격변하였고 국내 정치도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의 개입의 실패를 계기로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이 지역의 군사적인 개입을 줄이고 아시아의 방어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월남은 머지않아 패망하게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남북한 긴장도 고조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북한이 청와대를 급습하기 위해 31명의 무장 게릴라를 서울에 침투한 121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공해상에서 북한에 강제로 납치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1971년에 주한미군이 6만 3천 명에서 2만 명 감축되었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한편 1972년에 7.4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협상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의 해산, 정치활동의 금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의 선언은 장기 집권을 위한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중화공업을 통해 자립경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화공업화 선언은 1차적으로는 정치적 고려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를 위한 경제적 여건이나 필요성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그를 위한 투입제로서 중화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내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투입제를 계속 수입에 의존해서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에 의존하는 가공무역이 머지않아 한계에 부닥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경제개발 초기와는 달리 수출을 통해 세계 시장을 경험하고 경영자원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산업 종사자가 취업자의 가반을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이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중화공업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의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중화공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은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5개년 계획에서 자립적인 공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철강공업, 각종 기계공업 및 석유화학 공업의 건설을 추진하였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들 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늘렸지만 전술한 8.3 조치로 귀결된 부실기업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화공업은 아직 수출 산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좁은 국내 시장과 과도한 외부 자금 의존에 따른 금융 비용의 상승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개입주의적인 성격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다시 저금리 체제로 돌아가 금융 압박을 강화했으며 중화공업화를 위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1974년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적 연금과 같은 공공기금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의 증가액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20%를 국민투자기금에 예치하거나 국민투자채권을 인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중화공업의 건설과 그 수출 증대를 위해 저금리로 공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기지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중화공업화는 계획 단계부터 공장과 함께 항만이나 도로, 용수나 전력 등의 유틸리티,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주거지구의 건설을 포함하는 계획도시가 조성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화공업은 중후장대하여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며 규모가 클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을 가진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좁은 국내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경제성을 가질 수가 없고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한 수출 산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금융을 지원할 때에는 기업이 무엇을 수출하든 가리지 않고 지원하였지만 중화공업의 건설은 어느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나아가 어느 기업이 이를 담당할 것인지를 정부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산업의 선정에는 방위산업에 대한 고려 이외에 기술적으로 한국의 캐치업이 가능한지 또는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한 발 앞선 일본의 경험이 참고로 활용되었습니다. 기업의 선정에서도 비록 경공업 분야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실적을 쌓고 경영자원을 축적해온 기존의 대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중화공업화를 주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벌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산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빅푸시 정책은 중화공업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제조업을 소비재와 투자재 산업으로 나누어 두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을 호프만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림 10-9는 그 추이를 보여줍니다. 영국의 경우 이 비율이 19세기 중엽에 5였다가 1940년대에 와서 1 아래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변화가 20세기 초에서 1930년대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과 대만은 그러한 변화가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늦게 나타났지만 기간은 더욱 짧아졌습니다. 후발국으로 올수록 중화공업화의 기간이 압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철강산업에서 종합제철소의 설립은 전술했듯이 박정희 정부 초기의 수건사업이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본 미국의 반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자금의 도입이 시도되었지만 결국 1969년에 일본의 청구권 자금을 이용하여 포항에 연산 103만 톤 규모의 포항 종합제철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7,370만 달러, 상업자금 5천만 달러, 거기에 7,690만 달러에 해당하는 내자가 투입되었습니다. 1970년에 1기 고로의 건설에 착공한 후 3년 만에 완공되어 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설비의 내용, 공장의 건설, 시운전을 포함한 초기 조업에 대한 일본의 기술자가 파견되어 기술 자문과 지도를 받았고 포항제철의 기술 요원들이 일본의 제철소에서 기술 연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1969년 철강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4기에 걸쳐 고로를 건설하여 1981년에는 연산 850만 톤 규모의 시설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철강 생산량이 1973년에서 81년에 45만 톤에서 818만 톤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기계, 전기, 건설 등의 산업에서 급증하는 국내 철강 수요를 충족시켰음은 물론 수출도 빠르게 늘려나갔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1960년대에
분해 부품, KD라고 합니다만 분해 부품의 조립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경우 다국적 기업의 하청 생산을 벗어나기 어렵고 국내 부품 산업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1974년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80년대 초까지 자동차 생산 규모를 50만 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에게 자동차 양산 체제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되 국산 고유 모델의 소형 승용차를 개발하고 이를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 공업을 국내 기계공업 발전의 견인차로 키우고자 했고 자동차 업체도 정부의 후원을 도약의 기회로 보아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자동차는 포드와의 엔진 공장의 자본 합작 회사 추진이 어렵게 되자 고유 모델인 포니를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탈리아와 일본의 회사와 용역 및 기술 제휴를 맺고 1975년에 울산에 종합자동차 공장을 완공하고 1200cc급 포니의 본격 생산과 함께 그 수출의 길도 열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사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의 충격으로 일부 중화공업의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현대 양행의 창원 공장과 옥포 조선소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1980년에는 신군부가 중화공업의 과잉 중복 투자로 인한 기업 부실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일개 분야를 한 회사가 맡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기업을 강제로 통폐합하는 것은 적법하지도 않았고 심한 반발을 불러와 결국 혼란만 초래한 채 백지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화공업화가 진전된 결과 한국 산업의 비교 우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난 2주차 강의에서 본 그림 2-9를 이용해서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거기서 현시적 비교 우위가 0보다 크거나 적으면 비교 우위 또는 열의에 있는 산업임을 뜻합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에 기계 장비가 연료인 석유와 함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하여 비교 열의에 있었던 산업인데 그 정도가 급속히 줄었고 1990년대 이후는 비교 우위 산업으로 역전되어 한국의 무역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0-10은 기계 장비를 세분해서 보여줍니다. 그에 따르면 전기기계와 철강은 1970년대 초부터 비교 우위 산업으로 전환하였고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 장비도 1970년대에 급속히 비교 열의에서 벗어나 1982년에는 비교 우위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 기계는 아직도 비교 열의 산업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여전히 대일 무역 수지 적자를 지속해온 요인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중화공업화를 향한 빅푸시 정책이 없었다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중화공업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화공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자본의 회인 기간이 길어 초기에 셋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지원 없이 민간 기업이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개입이 효율적이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중화공업화가 이루어낸 성취 이면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중화공업에 집중됨으로써 다른 분야가 상대적으로 희생되었고 정부가 금융에 개입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이 지체되었으며 재벌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도 수반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11주차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성장을 보다 긴 비교사의 시각에서 보면 지난 1주차 강의에서 언급한 거센크론의 경제적 후진성 가설로 설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따르면 후발국은 선발국의 기술을 차용하여 공업화의 속도가 매우 빨랐을 뿐만 아니라
공업화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선발국에서는 없었던 금융제도를 창출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영국의 상업은행과는 다른 투자은행이 나타났고, 더 후진적이었던 러시아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자금을 동원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목표로 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활용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후진성이 클수록 생산설비나 기업의 규모가 더 커지며 소비재보다는 생산재에 더 중점을 두고 인민들의 소비를 줄이는, 즉 저축을 늘리는 압박이 더 강해진다고 했는데, 이 시기 한국도 그러하였습니다. 특히 중화공업화를 통해 자립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공업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거센크론의 가설에서는 주목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경우 이 시기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했다는 점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여 국제분업의 원리에 부합했던 가공무역 단계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중화공업을 추진할 때에도 수출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화공업은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좁은 한국에서는 당초부터 수출 산업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출을 중시하고 그 실적을 정책자금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한 것은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주도한 것은 정부이지만 공업화를 실행하고 그 수출을 담당한 것은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도 경제 성장의 결과 민간 기업이 크게 성장하였고, 경제의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복잡 다기해졌으며,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도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가 우위에 서서 경제 성장과 같은 단일한 목표를 향해 민간을 이끌어가는 종래의 방식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개발 전략과 권위주의적인 체제는 그의 사후에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성장사 10번째 강의로 박정희 정부의 고도경제성장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정책 전환과 사회 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